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어른한테 토를 달아.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시모는 제 뺨을 후려쳤어요. 시댁 식구들은 입을 가리고 깔깔대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믿었던 예비신랑마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수수한 양복의 남자가 누구인지를. 며칠 뒤 그 화려하던 시댁의 전 재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32살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중견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대리로 일하고 있죠. 아침 7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저녁 7시에 퇴근해 편의점 도시락을 사드는 평범한 일상이 제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회색 같다고 했어요. 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고 어디 가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 김정우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늘 같은 말을 하셨죠. 우리 서연이 잘 들어라. 사람은 말이다. 남한테 기대지 않고 제 두 발로 단단하게 서야 진짜 사람 구실을 하는 거란다. 돈이나 배경에 기대면 결국 다 무너지는 법이야. 알겠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가 직접 운전해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로 마련했고 방학마다 카페 알바를 뛰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작은 공무원이라고만 둘러대고 살았으니까요. 최민우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신제품 패키지 디자인을 맡길 협력업체를 찾고 있었고 그쪽 회사의 영업 담당으로 민우가 왔습니다. 34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죠. 첫 미팅 날 민우는 회의실 의자를 일일이 빼서 정리하고 종이컵을 손수 돌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대리님, 커피 엄청 진하게 드시는 거 제가 지난번에 보고 딱 기억하고 있었죠. 자,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아주 진하게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민우가 종이컵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기억력에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자주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야근하는 날이면 김밥과 따뜻한 두유를 사들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연아, 어이구, 오늘 또 밥 굶고 야근하는 거야?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속이 탄다. 속이 타. 자, 이거 아직 따뜻하니까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야지. 일하다 픽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민우가 비닐봉지를 흔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듬직한 어깨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던 날 민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서연아, 나 더는 못 기다리겠어. 우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하러 가자. 우리 집 깐깐한 여사님도 너 보면 아주 쏙 반할 거야. 내 여자친구 진짜 예쁘다고 빨리 보여주고 싶어 죽겠다니까. 민우의 본가는 경기도 외곽의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예비시모가 위아래로 제 옷차림을 훑었죠. 이름이 김서연이라고? 얼굴은 뭐 그냥 맹하게 생겼네. 그래, 집안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사업하시니? 예비시모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물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그냥 나라 일하시는 평범하고 작은 공무원이십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대답했습니다. 뭐? 공무원? 아이고 맙소사. 평생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굴려? 쯧쯧 그래 뭐. 없는 집구석 딸년이 우리같이 잘 사는 집안 보고 눈이 휙 돌아가서 매달리긴 했겠다마는. 예비 시모가 입꼬리를 비틀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뒤로 예비 시모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직업을 깎아내렸어요. 너 회사에서 마케팅인지 뭔지 대리 달았다고 했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당장 그 알량한 회사부터 때려치워라. 여자가 어딜 싸돌아다녀. 예비 시모가 백화점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제일 좋아합니다. 결혼해서도 회사 계속 다니면서 제 힘으로 당당하게 돈 벌고 싶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뭐라고? 네가 감히 내 아들 아침밥 굶기겠다고 통보하는 거니? 우리 귀한 아들 민우 밥은 네가 안 차리면 누가 차려? 쥐방울만 한 월급 몇 푼 번다고 기를 쓰고. 나대? 아유, 머리에 든 게 없으니 정신을 못 차리지. 예비 시모가 가방을 점원에게 던지듯 내밀며 혀를 찼습니다. 민우는 그때마다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수수한 회색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저희 집안에서 상견례 자리에 나설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연이 모자란 점이 많아도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두 사람 잘 살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아, 네. 뭐, 옷차림 보니까 공무원 월급 뻔하긴 하네요. 예비 시모가 짧게 답하며 아버지의 양복 소매를 흘긋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예비 시모가 손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 이거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읽어봐라. 우리같이 수준 높은 집안으로 시집 오려면 이 정도 예단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강남 아파트 전세금에 내 최고급 모피 코트, 그리고 외제차 한 대. 아휴, 내가 진짜 너희 집 찢어지게 가난한 거 배려해서 팍팍 깎아준 거야. 다른 집은 이것보다 10배는 더 바리바리 싸들고 온다더라. 예비 시모가 종이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숫자 끝자리가 한참 길게 늘어선 그 종이를 저는 다시 곱게 접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 리스트에 적힌 예단은 저희 집 형편으로는 도저히 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십니다. 제가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무무리? 뭐 이런 맹랑한 기집애가 다 있어. 내까짓게 감히 내 앞에서 무리라는 소리를 짓거려. 예비 시모가 그 단어를 곱씹듯 따라했습니다. 그러더니 예비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가 났죠. 다음 순간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제 왼쪽 뺨에 불이 붙은 것 같았어요. 어디서 뼈대도 근본도 없는 상것이 시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말대꾸가. 너 같은 거 우리 아들이 걷어주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종년처럼 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예비 시모가 손바닥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엄마, 손 아프게 저런 애를 왜 때려. 아유, 진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웃겨 죽겠네. 호호. 서서연아, 네가 잘못했다고 해. 빨리 엄마한테 빌어. 민우의 누나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고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얼얼한 뺨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푸시고
다시 한번 푸시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내 딸 얼굴에 감히 손을 대다니. 서연아, 더 볼 것 없다. 가자.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아줌마, 저도 당신네 같은 천박한 집안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파혼하겠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와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어머, 기가 막혀서 똥 묻은 개가 누구한테 파혼을 한대? 야, 이 도둑년아. 네가 파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 같은 쓰레기 며느리 뻥 걷어차서 버리는 거야. 알아들어. 예비 시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우리 딸 얼굴이 이게 다 뭐야? 아빠가 미안하다. 속에서 피눈물이 나는구나. 서연아, 많이 아프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빠, 나 안 울어요. 괜찮아요. 저런 무서운 사람들한테 맞은 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아빠도 제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밤의 가로등 불빛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어요. 뺨의 통증보다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던 민우의 모습이 더 시리게 박혀왔습니다. 파혼을 통보한 다음 날 새벽부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민우가 다짜고짜 따지듯 말했습니다. 민우야, 어제 그 자리에서 너는 뭘 했니?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엄마가 좀 욱하셨지. 너도 좀 굽히고 들어왔어야지. 민우의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굽혀? 누가 누구한테? 제가 짧게 되물었죠. 야, 김서연. 너 이렇게 나오면 너만 손해야. 어머니 한번 찾아가서 빌어. 민우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뺨의 멍은 사흘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화장으로 멍을 덮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났을 무렵 회사 안내 데스크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대리님, 로비로 좀 내려와 보셔야겠는데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 한가운데 예비 시모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데스크 위 안내판을 내리치고 있었죠. 김서연 어딨어? 김서연 나오라 그래. 예비 시모가 목청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른 뒤였어요. 어머니, 여기는 제 직장입니다. 할 말 있으시면 밖에서 하시죠.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장? 그래, 직장에서 한번 망신 좀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예비 시모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툭툭 밀치며 말했어요. 인연이 우리 민우랑 결혼하겠다고 사람 홀려놓고 이제 와서 파혼이래. 위자료 내놔. 위자료?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경비 아저씨,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데스크 옆 경비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다가오자 예비 시모가 팔을 휘저으며 발악했어요.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예비 시모가 끌려나가면서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두고 봐라, 김서연. 너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예비 시모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로비 천장의 CCTV가 그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죠. 자리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옆자리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 어디 가서 차 한잔 할까? 박 대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선배. 일하던 거 마저 할게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글자가 한참 동안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여자가 거기 있었죠. 며칠 뒤 회사 동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결혼 깨졌다며. 그 집 시어머니 되실 분이 강남에 상가 건물도 가진 분이라던데. 굴러온 복을 찾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신데. 탕비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제 등에 콕콕 박혔어요. 저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하며 탕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군거리던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 흩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본가에 들르는 대신 동네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우의 누나 최민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연아, 너 진짜 우리 집 무시하는 거니? 우리 신도시 상가 분양 대박 난 거 알지? 너 같은 흙수저가 그 집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영광이었어. 정신 차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르르 떨렸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을 캡처해 따로 보관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상견례 날부터 오늘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간,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오간 말과 행동.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점점 빨라졌습니다. 한참을 쓰다가 저는 문득 손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그 떨리던 주먹이 떠올랐거든요. 혼자 해보자. 일단 혼자.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민우가 보낸 문자, 예비시모의 회사 난동 영상, 식당 영수증까지 폴더 하나에 차곡차곡 모았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고 단단한 불씨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부터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저는 그날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내용 증명이라고 찍힌 봉투였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에는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예단 준비에 든 비용, 시댁의 명예훼손까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점심도 거른 채 오후 업무를 마쳤습니다. 퇴근하고 회사 건물을 막 빠져나오는데 한 여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짧은 단발에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시죠?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박지수라고 해요. 최민우,
그 사람 예전 여자친구였어요. 박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지수는 따뜻한 차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서연 씨, 저도 2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박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뺨을 맞았다고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뺨은 안 맞았지만 그 집 어머니가 제 부모님 면전에서 우리 집 형편을 비웃었어요. 민우는 옆에서 한마디도 안 했고요. 박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우, 걔는 그런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고 약한 사람한테는 어머니 등 뒤에 숨어서 조용히 칼을 꽂는 사람. 박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서연 씨, 제가 오늘 찾아온 건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박지수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집 돈이요. 그 돈, 깨끗한 돈이 아니에요. 박지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결혼 준비하던 시절에 어머니 서재에서 우연히 장부 같은 걸 봤어요. 거기에 사람 이름이랑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도시 상가 분양 사기에 쓰인 돈이더라고요. 박지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멀쩡한 땅 아닌 데를 좋은 자리라고 속여서 사람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요. 그 어머니가 그 일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박지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부를 본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갑자기 제 흠을 잡기 시작하더니 결국 파혼당했죠. 입막음용 돈 몇 푼 받고요. 박지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돈 받은 거 너무 후회돼요.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박지수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흩어졌어요. 지수 씨,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저랑 같이 해보실래요? 그 사람들 진짜 모습 세상에 보여주는 거. 박지수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따뜻한 물에 손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사이 헬쑥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박지수가 보내준 사진 몇 장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어요. 구겨진 종이를 펼쳐 찍은 듯한 장부 사진,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 일부,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의 끝자리가 한참 길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폴더에 차곡차곡 옮겨 담았어요. 이건 갑질이 아니야. 저는 모니터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범죄야.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박지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서연 씨, 저 무서워요. 그래도 같이 해요. 끝까지.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수 씨, 우리 둘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당한 다른 분들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요. 잠시 후 박지수에게서 짧은 답이 왔어요. 고마워요. 그 두 글자에 저는 한참 눈길을 두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제법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난간에 손을 짚고 멀리 빌딩 숲을 바라보는데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주차장에서 떨리던 그 목소리, 식당에서 꽉 쥐던 그 주먹. 저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모으고 나서 저는 입김이 보일 만큼 차가운 공기를 길게 내뱉었어요.
혼자 짊어지기엔 점점 무거워지는 짐이었지만 아직은 아버지께 짐을 더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박지수와 다시 만나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박지수가 노트 한 권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드나들 때 봤던 사람들 이름이랑 날짜 다 적어뒀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박지수가 노트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힌 이름들 사이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 사람, 민훈의 큰아버지예요. 시댁 식구들이랑 자주 같이 다니던 분. 박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노트를 가만히 덮고 박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박지수와 헤어진 그 주 토요일, 저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어요.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왔냐? 손 씻고 와라. 아버지가 국자로 찌개를 휘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신발장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빠, 제가 작게 불렀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은 채 답하셨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았어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멍든 뺨을 찍은 사진 여러 장, 박지수에게 받은 자료의 출력본, 그동안 모은 녹취 파일이 담긴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죠. 아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가스불을 끄셨어요. 앞치마를 풀고 식탁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봉투를 열어 사진을 한 장 한 장 살펴보시는 아버지의 손이 점점 느려졌어요. 멍든 뺨 사진에서 시선이 한참 머물렀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입을 떼셨다가 다시 담으셨어요. 상견례 그날 저 사진은 그날 밤에 찍은 거예요. 다음 날 멍이 더 진해졌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으셨어요. 주먹을 한번 꽉 쥐었다가 다시 펴셨습니다. 법정에서 평생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다던 아버지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빠. 네가 왜 혼자 이걸 다 짊어졌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아빠 짐 되기 싫었어요. 그리고요, 아빠. 이게 단순히 제가 맡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박지수에게 받은 자료를 아버지 앞에 펼쳤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미간을 좁히셨어요. 민우 어머니, 그 집안이요. 신도시 상가 가지고 사람들 속여서 돈을 모은 정황이 있어요. 민우 전 여자친구가 그 집에서 직접 본 거래요. 저는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내가 한 가지만 묻자. 너는 이 사람들한테 뭘 받고 싶은 거냐? 돈이냐, 사과냐, 아니면 다른 거냐?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답했어요. 법대로요. 아빠가 평생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대로요. 봐주는 거 없이, 봐달라는 거 없이. 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다. 아버지가 짧게 답하셨어요. 내가 직접 나서면 안 된다. 그건 너도 알지. 네, 아빠. 내가 믿는 후배 한 사람 붙여주마. 검사하다가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한 친구다. 일은 깐깐하고 사람은 묵직하다.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강 변호사, 나일세.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좀 오게. 짧은 통화 끝에 아버지가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서연아, 너 혼자 했으면 두세 달 걸릴 일이다. 강 변호사랑 같이 하면 훨씬 빨라질 거다. 아버지가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그제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튿날 저녁 강민호 변호사가 본가로 찾아왔어요. 5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에 안경 너머의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따님이시군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강민호가 정중히 명함을 건넸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저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박지수의 자료와 제가 정리한 사건 일지를 펼쳐 놓았어요. 강민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료를 한 장씩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거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네요. 강민호가 짧게 말했어요. 박지수 씨라는 분이 직접 증언해 주실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분 진술서부터 받읍시다. 그리고 이 통장 사본에 적힌 이름들, 제가 따로 조용히 알아볼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강민호가 수첩에 메모를 했어요. 그쪽 집안이 가지고 있다는 신도시 상가, 정확한 주소 아십니까? 네, 알아요. 민우가 자랑하면서 몇 번 데려간 적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분양받은 분들 중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분들 진술만 몇 분 확보하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강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민호는 저와 박지수를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진술서를 받았어요. 박지수는 처음엔 손을 떨었지만 끝까지 차분하게 자기가 본 것을 다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용감하세요. 저는 박지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끝까지 못했을 거예요. 박지수가 옅게 웃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사무실로 한번 와보세요. 그림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 묵직한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회의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같은 부지를 서로 다른 사람한테 2번, 3번 판 흔적이 나옵니다. 차명 계좌도 여러 개고요. 세금 신고는 거의 누락돼 있습니다. 강민호가 서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민우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올라가 있는 게 몇 건 있습니다. 모르고 빌려줬다고 우길 수도 있겠지만 도장 찍힌 서류가 한두 장이 아니라서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강민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어요. 저는 서류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종이의 까슬한 감촉이 전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서연 씨가 정하실 일입니다. 조용히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법도 있고 좀 더 시끄럽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강민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상견례 그날 깔깔대던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던 민우의 모습도요. 변호사님,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리, 가장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알려줘야겠어요. 자기들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신도시 상가 분양 완판 기념 파티가 다음 주 토요일에 열린다는 소식은 박지수가 가장 먼저 전해주었어요. 민우의 누나 최민지가 자기 인스타에 초대장 사진을 올려놓았더라고요.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린다고 했습니다. 지역 유지들, 분양받은 투자자들, 가까운 사업가들까지 100여 명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 초대장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예요. 그날 같이 가주실 수 있죠? 준비해 두겠습니다. 경찰 쪽이랑 국세청 쪽에도 그날에 맞춰서 조율해 두겠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묵직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레스룸을 열어 가장 단정한 검은 정장을 꺼냈어요. 거울 앞에 정장을 대보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드디어 풀려나가기 직전의 떨림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호텔 앞은 검은색 고급 차량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강민호와 함께 정문을 통과해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은 와인잔을 들고 웃고 떠들었어요. 연회장 한가운데서 예비시모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옆에서 굳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최민지도 짧은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비시모가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 저거 봐. 예비시모가 와인잔을 든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깔깔 웃었습니다. 누구신가 했네. 김서연 씨 아니야. 거지가 밥 얻어먹으러 왔나? 예비시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우는 저를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한 걸음 다가오려다가 제 옆에 강민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좀 나가주시지. 최민지가 팔짱을 끼고 다가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큰 화면이 켜져 있었고 분양 성공을 자축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옆에 서 있던 진행 요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마이크 좀 빌릴게요. 네. 진행 요원이 영문도 모른 채 마이크를 내어주었어요. 저는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강민호는 노트북을 들고 무대 옆 모니터 담당자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무대 위로 쏠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투자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잠깐 시간을 좀 빌리겠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거 내려와. 예비시모가 와인잔을 식탁에 탕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민우가 무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미쳤어. 빨리 내려와. 민우가 무대 끝에서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분양 성공 영상 위로 한 장의 계약서가 떠올랐어요. 화면을 본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내 계약서인데. 앞쪽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같은 부지를 또 다른 사람한테도 팔았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무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차명으로 운영되던 통장 사본 일부였습니다. 이름은 가렸지만 입출금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낸 분양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쥐고 말했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내 돈 돌려줘. 이게 사기였단 말이야.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시모와 민우 쪽으로 몰려갔어요. 예비시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의자 등받이를 붙들었습니다. 이거 다 모함이야. 전현이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한 거라고. 예비시모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어요.
민우는 한 발 두 발 뒷걸음질 치다가 비상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국세청 조사관 신분증을 목에 건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경찰 한 사람이 짧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우가 비상구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경찰 두 사람이 곧장 민우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았어요. 또 다른 경찰이 예비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예비시모가 발버둥을 쳤어요. 경찰이 차분하게 권리를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예비시모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서연 씨 법률 대리인 강민우입니다. 강민우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예비시모는 명함을 받지도 못한 채 멍하니 강민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서연 씨의 부친께서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이십니다. 성함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어요. 예비시모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공무원이라며, 작은 공무원이라며, 예비시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예비시모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내려와 예비시모 앞에 섰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예비시모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이 바닥에 너부러져 있었고 머리에 꽂은 비녀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 그날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주제 파악 못한다고 하셨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 말 오늘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주제 파악 못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시모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회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비명과 경찰 무전기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만은 아주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의 일이 있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예비시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차명 계좌와 이중 계약서가 줄줄이 발견되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는 매일 저녁 저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잠시나마 마음을 놓고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 짧은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현직 고법 부장판사 김모 씨, 딸 파혼 빌미로 사돈집 보복수사 의혹. 저는 손가락을 떨며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이니셜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법조계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딸의 파혼 문제로 사적인 감정을 품은 판사가 자기 인맥을 동원해 멀쩡한 사업가 집안을 망가뜨렸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추자 저는 황급히 내렸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곧장 강민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책상 위에 그 기사를 띄워놓고 있었어요. 보셨군요. 강민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왜? 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물었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저쪽이 대형 로펌을 선임했더군요. 거기에 언론 쪽에 발이 넓은 브로커 한 사람이 끼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강민호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브로커요. 예. 돈을 받고 가짜 정보를 흘려서 여론을 흔드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강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날 오후 본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제가 입을 떼자 목이 메었어요. 기사 봤다.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아빠 이름이. 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아, 잘 들어라.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거짓이 시끄러울 뿐이다. 겁먹지 마라. 아버지의 짧은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단단히 짚어주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저는 한참을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서연 씨, 아버지가 판사셨다며. 그 기사 진짜야. 탕비실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저는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박 대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서연 씨,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우리는 너 알아. 박 대리의 말이 고마웠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작게 숨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에 박지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칼국수집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박지수의 눈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저도 기사 봤어요. 박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괜히 끌어들였나 봐요. 지수 씨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연 씨 덕분에 이제야 숨이 좀 트여요. 박지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 우리 여기서 멈추면 그 사람들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박지수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요. 여기서 멈추면 아빠한테도 면이 안 서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지수 씨, 제가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서 그 브로커라는 사람부터 찾아볼게요. 돈이 어디서 흘러갔는지만 잡으면 거짓말은 무너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박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민호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 브로커요. 분명히 어디선가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 돈만 잡으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좋습니다. 제 쪽에서 움직여보던 라인이 있는데 마침 그 브로커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강민호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덧붙였어요. 상견례 그날 식당 복도 CCTV요. 식당 측의 양해 구해서 원본을 받아두고 싶어요. 편집 안 된 거 그대로요. 제가 직접 가서 받아두겠습니다. 강민호가 답했어요. 그날 저녁 본가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아빠,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 이번엔 끝까지 제가 갈게요. 아빠 명예 제 손으로 지킬게요. 저는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네, 아빠. 네가 다 컸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눈물을 떨궜습니다. 며칠 사이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셨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강민호와 함께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강민호가 알아낸 브로커의 이름은 정재훈,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주로 강남 일대 술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돈을 받고 가짜 제보를 흘리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강민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사람을 통해 정재훈의 동선을 조용히 파악했어요. 저는 사무실 회의실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박지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사무실에 와서 함께 자료를 살폈어요. 목요일 저녁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잡았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정재훈이 어제 강남의 한 술집에서 예비시모 쪽 둘째 며느리 되는 사람한테서 돈가방을 받았습니다. 현장 사진하고 영상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며느리까지 끌어들였어요.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재훈 본인 계좌 흐름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출처가 시댁 쪽 차명 계좌 중 하나로 잡힙니다. 강민호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변호사님, 다 모이신 거죠? 예, 다 모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쓰실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밤 본가에 들러 아버지께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사진과 통장 사본을 천천히 살피셨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렸어요. 기자회견. 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자리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직접 나가서 말할 거예요. 아빠 이름이 거짓 기사에 오르내리는 거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판단대로 해라.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화내지 마라. 침착하게 사실만 말해라. 그게 가장 무서운 거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등을 단단히 받쳐주었어요. 토요일 오전 강민호 사무실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명 남짓한 기자들이 모였어요. 저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옆에는 강민호와 박지수가 함께했어요. 플래시가 한 번 터지자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가만히 퍼졌어요. 저는 먼저 상견례 그날 식당 복도의 CCTV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였어요. 예비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뺨을 후려치는 장면, 시댁 식구들이 입을 가리고 웃는 장면, 민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이 영상이 며칠 전 한 인터넷 매체에 실린 기사 속 사건의 전모입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사에는 제 아버지께서 권력을 남용해 사돈집을 보복 수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어서 화면에 정재훈의 사진과 돈을 건네받는 장면이 떴어요. 이 사람은 정재훈이라는 언론 브로커입니다. 시댁 쪽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만남 장면 모두 자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자료를 짚어갔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김서연 씨 따님 되시는 분이 직접 이 자료를 다
다 모으신 겁니까? 제 변호사님과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 저처럼 그 집안에 상처받았던 분이 용기 내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옆에 박지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박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박지수입니다. 2년 전 같은 집안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침묵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지수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그날 오후부터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편집 없는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가짜 기사를 향했고 그 기사를 쓴 기자와 정재훈의 이름이 줄줄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곧장 정재훈을 소환했어요. 정재훈은 처음엔 입을 꾹 다물었지만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의 출처가 명백해지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의 둘째 며느리가 직접 돈가방을 들고 와서 부탁했다고요. 대형 로펌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쪽 의뢰인의 입장이 좀 곤란해졌습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가 예비시모에게 사임의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 며칠 만에 들려왔습니다. 그쪽 변호인단이 빠졌다고 합니다. 강민호가 사무실에서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승산이 없다고 본 거죠. 강민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구치소에 있는 민우를 면회하러 갔어요. 혼자 가는 길이었습니다. 면회실의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 얼굴이 푹 꺼져 있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서연아.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가만히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나는 진짜 몰랐어. 명의만 빌려준 거였어. 민우가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대며 매달렸어요. 서연아,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너희 아빠한테 한마디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전 회사 로비에서 김밥 봉지를 흔들며 웃던 그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는 끝까지 남 탓만 하는구나. 상견례 그날 네가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줬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어.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 거기서. 저는 면회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뒤에서 들리던 민우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민우와 예비시모 그리고 시댁 식구들 몇은 사기와 탈세, 폭행 혐의로 차례차례 법정에 섰어요. 저는 한 번도 방청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매번 끝나고 전화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오늘 어머님 쪽 끝까지 부인하셨습니다. 오늘 민우 씨는 어머니께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매번 짧게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법정에서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굳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난 날은 그의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결과 나왔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예비시모, 징역 7년. 민우 씨, 징역 4년. 추징금은 두 사람 합쳐서 100억 원이 넘습니다. 상가하고 자택은 전부 압류 들어갑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서연 씨, 듣고 계세요?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책상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판결 다음 날 인터넷 기사 한 줄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신도시 상가의 투자자들이 일부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짧은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손을 짚고 멀리 빌딩 숲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잘 끝났네. 저는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 주 토요일 저녁 저는 박지수와 작은 국밥집에서 만났습니다. 지수 씨,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요. 저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박지수 앞에 놓아드렸어요. 서연 씨야말로요. 박지수가 살짝 웃었습니다. 지수 씨 아니었으면 저 진짜 그날 식당에서 뺨 한 대 맞고 끝났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요, 서연 씨 만나고 처음으로 잠을 푹 잤어요. 2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거 다 털어내니까 사람이 살만하더라고요. 박지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위로 한참을 마주보고 웃었어요. 지수 씨, 우리 가끔씩이라도 만나요. 좋은 인연으로요. 저는 박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서연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박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국밥집 창밖으로 첫눈이 한 송이씩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한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동네 국밥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서연아, 뭐 먹을래? 아버지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아빠 드시는 거랑 똑같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국밥 두 그릇을 시키시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어요. 서연아. 네, 아빠. 수고했다, 내 딸. 아버지의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빠, 저요. 처음엔 그냥 화가 나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뺨 맞은 게 분해서요.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화내는 거랑 바로잡는 거는 다른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너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코끝이 시큰해져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도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짧게 웃으셨어요. 국밥집을 나와 아버지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코트깃을 여미고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빠, 저 다음 주에 회사 회식 있어요. 부서 옮긴 거 환영회래요. 그래. 잘 됐다. 이번엔 부서에서 좀 더 도전적인 일 해보려고요. 네가 좋으면 됐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7시에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회사 로비를 지나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켜고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주말 동안 쌓인 업무 메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서연 씨, 좋은 아침. 박 대리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제 책상에 놓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저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어요. 저는 여전히 회색 같은 사람입니다. 튀지 않고 모나지 않고 어디 가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숨기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 하나.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쌓아온 삶의 무게구나.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 하나가 그제야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사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배경만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한없이 거만해지는 사람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화려한 명품도 으리으리한 건물도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온 한 사람의 단단한 삶, 그 무게였습니다. 서연 씨는 끝까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차분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묵묵한 시간이 결국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세웠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연 씨처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무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